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땅이 울렁거리고 집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을 잇따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주민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더구나 뚜렷한 지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4.5 이상 지진이 모두 저녁 시간대 집중되고 있어 해가 떨어져도 집으로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주 인근 대구와 포항 주민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층 건물에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내진 능력 산정 기준을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진도로 나타나도록 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도록 한다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아찔했던 화재 교통사고를 돌아보고 위협적인 가을철 태풍에 대비하는 안전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날씨가 야외 활동하기 딱 좋잖아요. 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산과 캠핑장 같은 곳을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좋다고 안전을 등한시했다가는 큰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사고가 건조한 가을철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피우던 담배를 버렸다가는요, 우리의 살림과 살림살이 전부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베란다 밖으로 뿜어져 나올 만큼 불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주민들의 대피를 도우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12분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무섭게 번졌고 거주자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남성은 1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레 차량에서 불이 난 원인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4분 서울 강서구 오정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동반한 검은 연기가 건물 인근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불길을 잡아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 또는 살림까지 잃는 수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담배꽁초 화재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닌데요. 얼마 전 충남 금산에서 자신이 다니던 공장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에 꽁초를 불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껐다가 이 불똥이 공장 화재로 이어지면서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3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네. 또 벌목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쌓아놓은 목재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로 벌목 20톤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를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담배꽁초 불티가 이렇게 재산을 다 태울 만큼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또 요즘은 이웃 간에도 이 담배꽁초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윗집에서 발코니 창 부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버려 짜증이 난다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내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꼭 재떨이나 완전히 끈 후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발코니나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가족들이 눈치를 주니까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흡연을 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동네에 놀이터 근처나 근처 서성이면서 담배 피우다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네. 이렇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네. 골목길, 또 인도, 놀이터, 산, 들, 공터 등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64%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것은 주로 특정한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가정생활이나 업무를 하는 장소라기보다는요.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지나치는 장소에서 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더욱 쉽게 버리고 또 담배꽁초에 불씨 끄는 것을 더 소홀히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무심코 버렸다가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자란 삼류이 모조리 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렸다가는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이렇게 높고 위험하니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금연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네, 이 모든 국민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이 담배불로 인한 화재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워낙 강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무작정 피우지 말아라. 또 혹은 또 담배불을 잘 꺼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요. 네. 제대로 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울 장소라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담배불로 인한 대부분의 화재 이런 것들이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이유가요. 네. 흡연 자체를 많이 사람들이 꺼리다 보니까 흡연자들은 외진 곳을 찾아서 흡연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외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따라서 흡연자들에게는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흡연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CCTV 설치 또 화재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흡연자나 화재 안전 측면에서 훨씬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흡연자분들의 철저한 화재주의와 더불어서 안전한 흡연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벽 4시 43분 서울 양천구 경인고속도로에서 수산물 납품 차량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울 양평동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던 트럭이 주행 중에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수산물 400여 마리가 손실되고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수산물 차량이 갑자기 단독 사고를 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밤 11시 3분 서울 도봉구 녹천역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천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버스와 건동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차량 창문이 온통 깨져 있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저녁 8시 40분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엄청난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로 인근에 사는 70대 남성이 차량 옆에 세워둔 자신의 자전거를 빼내려다 오른팔과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부부싸움 후 홧김에 자신의 차량에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13,500여 건에서 2015년 2만 3천여 건으로 4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를 한 것으로 네. 나타나는데요.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는 815명으로 무려 3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 운전 경력 15년 이상의 비교적 경험이 많은 운전자의 사고율이 오히려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신체, 인지 능력의 저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나 청력, 그리고 또 판단 능력 등이 이렇게 저하가 되잖아요. 또 게다가 민첩성이나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흐린 날씨, 복잡한 환경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이렇게 과신해서 안전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이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어르신들 스스로 본인의 신체 능력, 기능을 잘 확인하셔서 복잡한 도로라든지 또 장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일수록 자가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워낙 오래 운전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과신하다가 순간 인지 능력 저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렇다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요, 경찰이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요. 네. 또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이 상태라면 고령 운전자를 제한하는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20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전을 제한하는 접근보다는 범국가 또 사회적으로 교통시설물의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노인교통복지정책 확대 등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마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오전 9시 19분 서울 강동구 풍성로 주택가 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 119 구조대가 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주택가 실외기와 벽 사이에 끼인 사고인데요. 119 구조대가 안전하게 구조해 다행히 남성은 찰과상을 입은 것에 그쳤습니다. 오후 3시 33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빌딩 앞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약 1m 정도 이면 도로가 유실됐는데요. 119 구조대는 현장 도착 즉시 차량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3시 51분 관악산 하마바위 근처에서 50대 남성이 하산하던 중 실족해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염제와 삼각권 등으로 응급처치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관악산 계곡 옥류샘 부근에서 60대 여성이 실족해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산악 사고가 많은 가을철, 등산을 할 때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도로 함몰 또는 싱크홀 사고. 숨은 빈 공간의 위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내 발밑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는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함몰의 원인의 77%가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때문인데요. 네.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지만 서울시만 봐도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정비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함몰 예방 대책, 그러니까 도로 함몰 우려 지역을 미리 예측해서 하수관 매설 기관과 또 연약 지반 여부 등을 지표로 각 지역을 탐사하고 관찰해서 안전 등급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또 도로 함몰 가능성이 큰 탐사 등급 지역은 3년마다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이 보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철에 더욱 위협적인 가을 태풍에 대비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에는 큰 태풍 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에 이어 일본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70만 명 가까운 인명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가을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태풍 말라카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피해가긴 했지만 네. 남부지방은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약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또 가을철 태풍은 여름 못지않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 태풍 피해 규모 2위에 올라 있는 2003년 태풍 매미와 네. 또 6위인 1998년에 이 예니가 대표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태풍 매미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안겼고요. 또 예니 역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매미는 저도 아직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을 태풍의 위협적인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가을 태풍이 여름 못지 않은 것은요. 태풍의 에너지원인 이 바닷물의 온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요. 네. 한여름에 찾아온 폭염에 지표는 당장 뜨겁게 달궈지지만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식기 때문에 가을철에도 해수면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 밖에도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태생적으로 여름보다 강하게 성장할 이유들이 많은데요. 이동 속도가 가을 태풍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발달한 태풍이 쉽게 약화되지 않고 또 편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도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피해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네. 게다가 가을 태풍은 비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비가 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가을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가을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을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태풍이 오기 전에는 TV에서 방송되는 재난재해 방송을 통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람,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로, 주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 창문, 간판, 지붕 등은 단단히 고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물꼬라고 불리는 배수로 점검과 동시에 비닐하우스와 과일나무, 선박 등도 묶어 두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이나 붕괴가 예상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공사장이나 가로수, 간판 주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을 청취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연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태풍 등에 대비하여 평상시에도 하수관로, 비탈면,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새기면서 태풍 진로나 도달 시간 등을 알리는 방송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선박이나 배수로를 점검하고 또 단단히 묶어두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태풍 하면은 산사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몇 해 전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요. 네. 산사태는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징후가 있거든요. 그것만 잘 알고 대처해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산사태의 징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사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탈면에서 흙과 암석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즉 강우강도라고 불리우는 비가 얼마나 단위 시간당 많이 내리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지속되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로 인하여 지표 가까운 지층에서 포화된 흙 지반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사태는 붕괴 전에 징후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비탈면 자체의 배부름 현상과 배면의 인장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지하수의 변화는 비탈면이나 옹벽 주변으로 지하수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지하 우물 등이 끊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비탈면 자체에 배부름 현상이나 균열이 있을 때 옹벽 주변으로 지하수가 새어나올 때는 그 옆을 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잘 알고 대처하면 위험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에 대비해 안전상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태풍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를 많이 동반하는 가을 태풍, 감전의 위험도 있을 텐데요.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안전수칙이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119 소방대원이 태풍에 대비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태풍은 엄청난 강수량의 호우가 동반됩니다. 때문에 전기 감전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압저선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태풍이 불 때는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송전탑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119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정보 소식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기상정보들이 방송됩니다. 긴급 상황인 만큼 호우 예보와 대피 정보에 관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또한 산간 계곡이나 해안가 주변의 야영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갑자기 몰려올 수 있는 가을 태풍에 대비해 고장난 곳을 미리 수리하고 대피 장소나 비상 연락망도 꼼꼼히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를 동반한 태풍이 왔을 때는 전신주나 신호등을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가을철 더욱 강력한 태풍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가을철 태풍에 대비하는 안전한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이나 왔을 때에는 재난방송에 항상 귀 기울여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 등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로 주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요. 창문, 간판, 지붕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배수로 점검, 그리고 비닐하우스, 선박 등을 단단히 묶어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신주나 신호등 옆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송전탑이 무너졌다면 재빨리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 산사태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산사태가 오기 전에는 비탈면에 배부름 현상이나 지하수가 새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몰려올 수 있는 가을 태풍에 대비해 대피 장소 그리고 비상연락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을 태풍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미리미리 고장난 곳은 수리해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불이 난 70대 어르신 댁에 119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불만 꺼주고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연이 있었다고 하죠. 네, 추석 연휴 직전에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곳에 출동한 7명의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한 뒤에 70대 집주인인 이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됩니다.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리던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화재로 까맣게 그을린 집을 수리할 엄두도 못 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정을 알게 된 소방관들은 할머니의 댁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소방관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산 합판으로 천장과 바닥을 수리하고 낡은 형광등과 차단기까지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들려왔으면 합니다. 할머님 다가올 겨울을 외롭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사용 등 안전에 늘 신경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